네, 오호라 경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아주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힘센 정어리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10,000명 넘는 분들이 동시 접속해 주셨는데 한 분씩 이렇게 전부 다 해서 내일은 10,000분이 더 늘어난 상태에서 정치본색 시작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스픽스 글래무어 선크림 저희들이 요즘 판매하고 있는데요. 싸우기 위해서 우리 군자금 필요합니다. 많이 사주십시오. 그러면 스픽스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호라 경제 최양호 박사, 용영호 박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인포스탁 델리 기업정책연구원장,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또 회사도 이야기해 주면 더 좋죠.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앞에 근사한 국기가 7개. G7? 네, G7. 오늘 G7 이야기 하시려고 하는 네, 거군요. G7 얘기를 하고. 옵저버 국기는 왜 빼요? 우리나라 하나 넣을까요? 그러면? 꽂아 주세요. 근데 이따가 퍼포먼스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랬습니까? 그럼 이렇게 돌려놔야지, 이렇게 우리 한국. 그거 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걸 뺍니까? 이게 이러면 이제 G8이 되는 건데요. G8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원래 G5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2014년인데. 근데 지금까지 이제 뭐 들어오고 나가고가 있었어요. 2014년인데 러시아도 G8이었어요. 나가서 그다음부터 G7이 됐는데 4번 연속을 초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다들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갔죠. 그다음에 요번에 왔죠. 그래서 한 2번만 더 들락날락 하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은 찬스가 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력이 이 안에 있는 나라보다는 지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세계 국가 경쟁력으로 하면 6위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수출 그런 것들 뭐 이런 거 다 따지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태리 우리나라보다 못 살아요. 뭐 잘못하면 이제 저기 하는 문제가 되니까. 그래도 다 G7 들어갈 만하니까 G7이 됐겠지만. 근데 윤경호 소장 궁금한 게 G7, G8 이런 데 들어가면 뭐가 좋아요? 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근데 이게 이제 철저하게 GDP 순서로 출발을 했어요. 아까 73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G5? G5 그죠? G5. 예. G6가 된 건 75년이에요. 당시에 프랑스의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이 오일 쇼크 뭐 이런 거에 좀 공동 보조를 취하자. 그래서 G6가 됐고요. 7이 됐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러시아가 들어간 건 97년이에요. 20년 후. 근데 러시아는 그리고 나서 크림 전쟁, 그러니까 조지아에 쳐들어갔던 이제 그때 쫓겨났죠. 저는 글쎄요, 우리가 K-컬처, K-컨텐츠 뭐 이런 걸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단순히 경제 볼륨이 우리가 세계 8번째 순서. 근데 이제 순서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중국하고 인도가 들어가서 2위와 한 8위, 9위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2개 빼면 이제 우리가 10번째니까 순서는 됩니다. 그런데 이 흔히 말하는 역사와 뭐 자기들끼리의 이 통하는 이 선진국 운운하는 유럽과 미국 주도의 이 자리에 일본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푸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럼 미국의 푸들을 자임하고 거기에 갈 거냐? 아니면 목소리를 따로 우리가 뭔가 낼 거냐? 러시아도 생각하고 중국도 생각하고 아시안 국가도 생각하고 전 그런 점에서 저는 G8으로 불러줘도 우리는 가는 거를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어렸을 전 그런 의견입니다. 가장 이제 뭐 강대국 꼽는 게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미영 푸중소 뭐 이렇게 막 하고 그랬는데 그건 핵보유국들. 그렇죠. 근데 그 차원에서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반대를 해요. 독일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나라 넣으려고 사실 공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누구누구가 반대했냐면 독일하고 캐나다하고 그다음에 일본은 뭔 조건을 내셨냐면 상임위 얘기를 슬쩍 한 거예요. 그거 하면 우리 한국 들어오는 거 우리 뭐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돼서 사실 이제 다른 나라들은 그다음에 요번에 보시면 캐나다하고 독일이 정상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G8 되는구나. 여기가 전통적 진짜 극렬 반대래요. 왜 반대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이 소위 말하는 서방이 그러니까 G7이라는 급이 좀 다르다 이런 생각입니까? 급이 다르다 그런 생각들 등등. 그다음에 지금 아시아를 대표하는 건 일본 혼자잖아요. 일본 하나면 됐지. 그래서 이번에 인도하고 호주하고 같이 넣는다는 얘기부터 쫙 했는데 영국하고 독일 총리가 와서 우리 보고 간다? 야, 됐구나 싶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지금 조금 더 우리 기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없죠? 중국은 아니고 거기 포함이 안 되죠. 왜 안 들어갔습니까? 중국, 러시아 이쪽에 그러니까 가치의 동맹 차원에서는 지금 뭐 거기는 아예 들어오지 않고 사실 중국이라는 것은 선진국이라기보다 몸은 컸지만 아직도 더 크고 있는 청장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좀 뭐 국제사회에서는 힘은 있으나 조금 아래로 보는 거죠. G7 요즘 얘기하니까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윤경호 소장, G7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합니까? 첫째는 자기들의 경제, 정치, 안보 네트워크 이제 이거였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일 쇼크 이후에 경제적인 이유가 더 컸어요. 뭐 미국이 일극 체제, 그러니까 러시아와의 냉전 이후에 일극 체제일 때 자기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서방 국가들, 이제 그 패거리에 사실은 이게 하나의 축이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반대쪽에 있는 건 러시아, 그리고 신흥국 중에는 중국, 그리고 인도, 브라질 뭐 이런 거예요. 지금은요, 이게 이제 GDP 기준으로 하면 가장 GDP 기준으로 이 G7 국가의 비중이 높았을 때가 1980년대입니다. 그렇죠. 이때는 50%를 넘었어요. 세계 부의 반을 이 7개 나라가 차지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30%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29%. 재미있는 말씀 하나만 드려볼까요? 이 G7 국가의 GDP를 합친 규모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브릭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브릭스 5개 나라. 따져고 볼까요?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남아공. 이 5나라의 GDP 합이 더 많아요. 모르셨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서 브릭스 S가 사실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로 갔지만 처음에는 사우스 코리아 넣자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인구가 작아갖고 결격사유가 있었죠. 하여튼 그런 점에서 이 집단 체제로서 뭔가 힘겨루기를 하는 거에 이제 이 G7은 선진국 클럽 뭐 이렇게 이제 뭐 대접을 할 수는 있죠. 알겠습니다. 근데 클럽이란 말이 정확한 게요. 여기에는 사무국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만장일치예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안 되면 그러니까 들어올 때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은 못 들어가는. 그럼 어떤 내용을 의결할 때도 만장일치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뭐 여기에서 중요한 의결 같은 게 뭐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의결이 없어요. 클럽이에요. 같이 모여서 그냥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것들이 부상한 게 미국이 서방하고의 연결고리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 대신 저건 많이 해요. 재무장관 회의 그다음에 뭐 관련된 통상장관 회의들은 또 따로 모여서 열심히 해서 서로 정보 소통하고 그래서 사실 뭐 클럽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맞지만 자본주의 국가끼리 친하게 지내자. 그렇죠. 뭐 이런 아니 꼭 자본주의가 아닌 국가들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G7 말고 외연을 확장한 게 G20, G20. 이제 이거는 회의도 더 자주 열고요. 그다음에 범위를 더 과감하게 늘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G7이 G7은 자본주의 국가들이죠. 물론이죠. 물론인데 그 G7이라는 게 반드시 꼭 자본주의 뭐 이거보다는 아까 뭐 가치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연 여기 들어가는 게 이 7개 나라의 그 가치, 서구적인 기준 이걸 전부 다 그냥 다 덥석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런 고민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G7 정상회의가 어떤 것인가 공부를 좀 해봤는데 최영 원장님, 이번 G7에 우리가 이제 옵저버로 갔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간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일단은 와서 이제 예비 후보로 이제 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하게 온 의제가 인도 태평양 전략 아닙니까? 거기에 지금 한국이 한미를 중심으로 한 축으로 지금 올라서고 있거든요. 특히 이번에 와서는 뭐 우리 표면은 안 나왔습니다만
반도체 공급망을 지금 옮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 대만이 이제 계속해서 생산해야 되는 생산 기지를 지금 한국과 일본으로 옮기는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이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뭐 굉장히 많은 이 소위 말하는 정상회담들도 가면은 잘 안 해줘요, 우리나라. 근데 10번 이상이 지금 있었고 등등을 봤을 때는 일단 한번 들어와 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데뷔라고 뭐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그럴싸한 데뷔는 지금 잘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옵저버도 G7 정상회의할 때 참석을 합니까? 초청국이 그러니까 요번에 일본이 의장국이거든요. 예. 의장국이 불러요. 예. 그러니까 저번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갔을 때 영국이 의장국에서 부른 거고, 그래서 의장국이 자기네 마음대로 초청을 하고, 요번에는 총 20개 뭐 단체와 국가가 지금 모인 거거든요. 7개 하는데 20개가 왔던 거는 이제 요번에 진짜는 단일 대우를 한번 형성해 보려고 많이 부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기시다 총리는 요번에 이제 G7을 통해서 진짜 핵무기 없는 일본을 한번 자기네들이 과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초청국은 의장국 마음대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도 없어요. 예. 그래서 원칙은 딱 하나, 만장일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이제 옵저버로 갔는데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서 뭘 발언도 하고 의견도 전달하고 뭐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예, 주도적인 건 없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G7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초청받은 나라들이 추가돼서 그게 이제 나라별로 하면은 뭐 18개 됐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연합, 뭐 EU 연합 뭐 등등 해서 20개 정도가 모여서 같이 발언을 했지만 지금 약간 논란이 된 것도 있죠. 그 확대 정상회의를 하는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하고 반갑게 악수하고 인사만 해놓고 정작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앉아서 회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 대통령실은 공개를 안 해버렸거든요. 예. 일본 언론에 고스란히 그게 잡혀가지고 예. 대통령 어디 갔느냐 이런 뒷얘기 나오잖아요. 예. 이제 그런 자리에서 한 얘기가 오늘 저희들이 다룰 얘기입니다만, G7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첫날 1세션, 2세션을 했어요. 20일에. 그리고 둘째 날 외교안보 세션을 했어요. 딱 떠오릅니다. 외교안보 세션은 지금 현안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에 대한 제재,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봉쇄 내지는 대처, 이거였죠. 첫날 경제 세션에서는 흔히 말하는 A, B, C라고 얘기합니다. 이 G7 회의에서는 A는 농업 분야, 식량 분야, 음식, 그러니까 뭐 식량이라고 표현을 해야죠. 이거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지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쌀 수확, 쌀 경작과 관련해서 쌀 농사를 짓고 있는 나라에 우리가 일정한 지원을 하는 거, 거기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K 라이스 벨트죠. 뭐 그래서 K 라이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B라는 거는 이제 바이오, 그다음에 헬스 이런 거거든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얼마나 고생을 인류가 다 겪었습니까? 전염병, 감염병에 대한 백신 개발을 하는데 우리 정부가 또 일정 부분 기여를 하겠다. 그리고 C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기여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이 G7 국가 정상회의 할 때마다 제기가 되거든요. 그럼 거기에 각 나라가 나는 어떻게 실천을 하겠다? 그에 대한 액션 플랜을 또 내놔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면 좋아요. 아주 폼 잡기 좋죠. 그러나 실제로는 선진국들을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 분야에 우리가 기여하려면 돈 내서 그 나라에 지원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백신 개발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아마 내는 돈이 2,400만 불. 그다음에 기후위기 변화 이거는 이미 유엔을 주도로 뭐 지구 온도 1.5도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거 가지고 탄소 배출권 줄여야 된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번에도 조금 더 강도 높은 우리의 실천 방안이 나왔어요. 근데 왜 이번에 대통령 그 자리에 없었어요?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해명했나요? 네, 정상회담 이제 잡혀 있으면 나오고 들랑달랑 하거든요. 이게 세션이 9개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참여하게 된 게 3개였는데 사실 이제 정상들이 자리에 이렇게 안 하고
지금 뭐 10개 이상의 지금 정상회담을 소화하느라고 나왔다 들어왔다 하고 사실 이제 외교부 장관이 앉아 있는 게 그 뭐 다른 나라도 그런 모습들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되면 뭐 범위를 넓히고 처음에 가면은 3개 이상을 못 들어가게 해요. 뭐 자기네들 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제 우리가 그래도 규칙을 정하는 나라, 뭐 이걸 따라가는 나라에서 규칙을 정하는 나라로 이제 한 번 한 번 올라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종숙님이 박진호 외교부 장관이 대신했다는 사실을 이 방송에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바이든이 반갑게 맞이했다는 기사는 크게 보도가 됐는데 그런 의견 주셨고요. 레모님 히로시마에서 연 이유는 피해 국임을 각국에 강조하고 싶어서였겠죠. 그러는데 그런 의도가 있다고. 그렇습니다. 기시다가 아예 그거는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히로시마에서 이제 한다. 그리고 원래 기시다 총리의 고향이 히로시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상들 다 데리고 또 그런 뭐 원폭 전쟁 기념관도 가고 뭐 등등이 뭐 이런 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 이어서 또 일본의 지금 현안 과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지금 방류하는 것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입니다. 이 질문도 있는데요, 으짜님. 나라가 부강하면 되지 굳이 G7에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그거는 뭐 우리가 로타리 클럽 부자들이 로타리 클럽 가는데 로타리 클럽 안 들어간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예.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 그래서 신흥 개발국들이 많이 들었는데 여기는 비동맹 주의의 연대에 지금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 대우를 형성하려는 부분들인데 일단 뭐 여기저기 들려서 뭐 이런 여론 뭐 결정하는데 우리들이 참여하면은 좋은 결과들은 있겠습니다만은 꼭 G8에 들어가고 G7에 들어가야 우리 국익이 올라간다. 그거는 절대 아니라고 보여요. 자, 우리나라하고의 관계에 초점을 맞췄으면 앞부분 여쭤봤는데 그러면 그냥 G7으로 들어가서 우리 최양 원장께서 G7 이번 정상회의에서 관전 포인트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할 의제 같은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은 G8에서 이번 G7에서는 사실 변곡점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G7에 이번 진짜로 놀란 게 G7에서 금기어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핵 감축이에요. 군사 감축, 군사력 감축 뭐 이런 건데요. 그걸 의제로 뽑은 거예요. 오, 그렇다면 이번에 가기를 잘했다 싶어요. 예. 처음으로 핵 감축이라는 얘기를 이제 꺼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거기 같이 모였을 때 뭐 기동량이라도 해갖고만 좋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좀 눈에 띄었던 부분들은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반격이 시작됐어요. 경제적 억압에 대해서 우리가 플랫폼을 만든다 이러고 의견들을 뭐 지금 나눴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서 현장에 가서 우리의 괴로움을 얘기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6개월 동안 경제적으로 힘든 게 중국 때문이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IRA 뽑고 뭐 그다음에 뭐 감축한다 뭐 이런다 그러니까 그거에 지금 우리가 힘들지 사실 최근에는 중국이 우리 괴롭힌 거 없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우리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기회 뭐 등등이 조금 뭐 플러스 됐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왜 중국이 반발해요? 중국은 이제 전쟁 붙자는 거니까요. 아까도 말씀한 중국이 하고 있는 경제적 억압, 뭐 우리 사드 때 그다음에 뭐 호주에 했던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조정 플랫폼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그거라는 대응체를 만드는 거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바로 치고 나온 거죠. 그래서 마이크론에 대해서 군사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 수입 안 돼. 그다음에 한 달 전인가 얘기했잖아요. 마이크론 제재할 테니까 한국 거기 메꾸려고 생각하지 마. 뭐 등등이 지금 부닥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러면서 중국이 사실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탄으로 끝나는 나라 5개를 딱 불러다가 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했는데 거기가 다 러시아의 영향력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중국이 와서 정상회의 하는데 러시아의 암묵적 동의가 없이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러도 지금 붙고 있고 러시아가 지금 대단한 선물을 중국에 하나 줬어요. 블라디보스토크 항을 164년 만에 중국 보고 쓰라고 내줬어요. 그러니까 저쪽도 대우를 지금 결성을 하고 있고
이쪽에 서방 국가가 G7을 중에서 지금 격렬하게 붙으니까 지금 뭐 한 이틀 사이에 미국 뭐 좀 뭐 말 좀 하신다는 분들은 이제 미중 이 전쟁은 다시 점화됐다는 얘기들로 나오고요. 이것이 사실 언제까지 갈 거냐면 미국 대선 다가오는 대선까지는 이것이 더욱더 가열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괴롭습니다. 우리는 가운데 껴서. 그 스탄으로 끝나는 그 나라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그 전에 다 소련 쪽 그렇죠. 땅이었죠.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러시아 해체 이후, 연방 해체 이후에 예. 독자적인 길을 걸으면서 미국으로 붙은 나라도 있고 중국으로 붙은 나라도 있는데 중국이 이번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아까 최 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남반부에 살고 있는 개발도상 국가들, 또 북반구에도 이 저위도의 국가들 중에 못 사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이들에 대해서 G7이 지원을 하는 걸로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G7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협의체입니다. 예. 근데 이 경제협의체가 이번에 중국 때문에 대중봉쇄를 위한 연합전선체처럼 그렇게 지금 돼버렸어요. 예. 그게 중국이 매를 벌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무슨 말씀이냐면 최 원장님이 아까 경제적 억압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미국이 만든 개념이거든요. 중국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정치적으로는 대만을 중국이 공격하겠다, 무력으로 장악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한다. 우리 윤 대통령도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중국이 발끈했지 않습니까? 이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때 쓰는 용어거든요. 경제적으로는 경제적 억압이라는 표현을 써요. 예를 들어서 한한령 아니면 호주에 대한 수입 봉쇄 이런 건데 이 두 가지 때문에 중국이 지금 공공의 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이 G7 정상회의에 채택된 몇 가지 의제가 자연스럽게 이 개도국에 대한 지원 뭐 이런 것들로 아까 제가 A, B, C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보다는 중국에 대한 뭐라 그럴까 공동 대처 제재. 지금 이걸로 지금 전환이 돼버렸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올해 G7 정상회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요번에 회의에서요. 우리 이제 예상한 거하고 이제 먼저 얘기들 하고 가는 나라에 배신 때린 나라가 이태리입니다. 뭡니까? 이태리가 1대1로에 예. 지금 가입한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중국하고 그래서 하고 올해 11월까지 연장을 할지 안 할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뭐 취재한 바로는 요번에 그걸 안 한다고 얘기를 하려고 온다고 지금 들었는데 이태리가 딱 뭐 진짜로 안면을 바꾸면서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도 이 단일 대우라고 그러지만 굉장히 느슨한 단일 대우고 사실 이 밑바닥에 흐르는 것은 다 국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태리의 어떤 우리가 예상했던 행동이 안 나오고 여기 뭐 협의체 나오고 그러면 이거를 뭐 일단 진짜로 딱 묶어서 갖고 갈 수 있는 어떤 규칙이 있냐? 사무국도 없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하는 얘기지만 제일 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게 G7 정상회의입니다. 경제 공동체인데 핵 감축이 주요 의제로 등장했다는 것도 좀 궁금한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7개 나라 중에 일본은 확실하고 독일, 캐나다는 핵이 있습니까? 없죠. 여기는 못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핵 지휘국을 지금 핵 보유 지휘국을 지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여기서 미국, 프랑스, 영국 예. 딱 그거네요. 그렇군요. 그리고 러시아, 중국이니까요. 예. P5가 인도는 있고. 인도는 뭐 파키스탄과 파키스탄, 함께 예. 그렇죠. 예. 엮여진 거군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가장 궁금하신가 봐요. 그러니까 중국이 반발하고 이제 이러는 것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중국하고 이렇게 척을 져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걱정이 이제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G7에 우리가 업적으로 갔지만 운이 아빠님 미국, 러시아, 중국 사이에서 낀 적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즉 그 중간에서 이익을 보고 먹고 사는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런 의견 주셨고요. 풍우님 경제적 적을 두어서는 절대 안 되지요. 레모님 네이버도 중국에서 폐쇄 조치했는데 점점 조치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네이버를 폐쇄했습니까? 뭐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인디아가 가장 뭐 우리가 좀 참고 삼아야 될 부분들인데 거긴 쿼드라고 그러는 네. 미국 방위 협의체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SCO라고 상하이 커뮤니케이션 그 오거니제이션에서 들어갔어요. 그건 중국이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는 뭐 저 러시아 제재하는데도 인도에 자기네 뭐 러시아산 석유들 다 갖고 와서 얼마나 장사를 잘했습니까? 그래서 인도가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뭐 어떤 국익이 앞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관련해서는 우리는 현실적으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에요. 수출 비중이 한때 한 25%까지 차지하다가 지금은 한 21%까지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수입에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게 중국에 편중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우리에게 중간재를 공급을 안 해주면 우리는 완제품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점에서 중국과의 우리와의 경제 의존도 내지는 교류는 하루아침에 끊을 수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기 전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미국이 강조하는 정치적인 용어를 우리도 따라서 썼는데 중국이 발끈했잖아요. 예. 그 이후에 강도 높은 얘기를 그나마 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히로시마에서의 정상회의 그다음에 한미일 간에 따로 만나가지고 뭔가 성명을 내놓으면서 중국을 또 자극하면 후속 조치를 뭐 때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건 뭐 없으니까 없는 걸 가지고 미리 걱정할 건 아닙니다만 미국은 우리에게 반도체 분야에서 여실히 확인했습니다만 디커플링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관계를 끊어라. 근데 미국이 이번에요. 디커플링이라는 용어 대신에 디리스킹이라는 용어를 대신 썼잖아요. 바로 그것 미국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딜레마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딜레마인 척하면서 아까 최 박사님이 인도를 보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생존 전략이 필요하죠. 그게 외교적인 모호성, 전략적 모호성 이렇게 표현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과의 교류, 의존도 이런 걸 감안하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일도양단 그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제학 세미나 가면 재미난 표현들 해요. 미국하고 중국의 이제 경쟁이 이제 가열화되면서 다들 표현을 뭐라고 이제 통일이 돼가냐면 미국하고 중국은 샴쌍둥이다. 몸은 같이 있는데 머리만 지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는 것은 일단 단일 대우로 가는 뭐 우리가 어디를 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몸이라는 전체를 봤을 때는 이거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의 전략은 자 미국 중국이 별개의 뭐 어떤 이런 개별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샴쌍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들의 걱정은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한미일 간에 이렇게 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꼭 중국하고 척지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면 양안 관계 발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국의 반발을 크게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해빙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미국 믿고 막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가까워지면 우리만 추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지혜롭게 외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은 벌써 외교 탑 간에 만나고 있어요. 그렇게 실컷 싸우고 두드러 패다가 자기들은 덜렁 손잡고 가고 있는데 여기 믿고 까불다가 여기가 떠나고 저쪽으로 친해지면 우리 중국은 우리 지금 외교부 장관 만나주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미국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교가에서 나오는 얘기가 중국 딜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거를 보고 나서 한미일 정상들이 특히 또 이제 뭐 바이든의 국내적 정치 상황도 있지만 미국 본토에서 전체적인 걸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경제 통해서 또 외교까지 지평을 넓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이 국기는 최양 원장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이거 모으는 게 취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각 자료가 있어서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 얼굴이 시각자료 아닌가요? 그리고 아까 저 서정욱 변호사처럼 그 시험에 안 나오는 문제만 열심히 하고 뭐 이러지 말고 공부를 잘해 갖고 와야 돼요. 감사합니다. 예, 최양호 원장, 윤경호 사장 두 분과 함께한 오호라 경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기다리시는 오호라 경제 시간입니다. 최양호 인포스닥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최양호 박사님 오늘 의상이 그죠? 아니, 내 그거 얘기 안 해주면 내가 화낼 뻔했어요. 아이, 저 국가대표 네, 호랑이, 의상인데요. 예. 그다음에 코리아. 무슨 뜻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 졸렌스키 대통령이 그 티셔츠만 입고도 세계를 뒤집는데 네. 한국 대표로 좀 나가서 이게 글로벌 방송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걸로 했는데 좀 아직 자격은 뭐 못 갖췄습니다. 충분하시죠. 충분하시죠. 대한민국. 그래서 오늘 그런 차원에서 네. 그래서 오늘 반응 좋으면 예. 계속 이제 이런 계통의 이제 옷으로 제가 출연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반응이 아직 댓글은 안 올라오는데 제가 올라오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걸 우리 시청자들께 들려주실 겁니까? 오라 통계입니다. 오라 통계. 여러분 오라 통계. 네, 통계 이거 통계에 우리 속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통계의 어떤 구성 요소와 그다음에 역사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것들을 정부에서 왜곡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요. 통계의 통자가 사실 다스릴 통자입니다. 그리고 계자가 계산 숫자를 다스린다는 뜻인데 여러분 통계는 진짜 우리 뭐 사회인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읽고 쓰기 그리고 통계를 바라보는 시각까지 갖추셔야 문화인으로서 기본 교양을 갖출 수 있다고 그러고요. 예. 유발 하라리 아시죠? 사피엔스 그분이 유태인. 예. 문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문학은 통계학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에 대해서 얘기가 많죠. 그런데 세 가지 거짓말이 뭐냐 그러면 거짓말이 하나 있고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그다음에 통계가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영국의 수상 디슬레이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세상에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속지 말자. 그게 오늘 테마입니다. 통계 숫자에 속지 마는 그런 교양을 갖는 그런 간단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반응들이 올라오네요. 최양호님 멋져요. 우루뿌님부터 멋져요. 매일 새롭게님, 최양호님 멋져요. 이은철님 좋습니다. 강물처럼 젊게 보임. 스리포님 따라쟁이. 크크. 누구 따라하신 건가? 졸렌스키. 젤렌스키. 젤렌스키. 고성호님 멋지심. 네, 스마트맨. 감사합니다. 체육관 관장 같으신. 예. 표현 좋은데요. 더 랄라님 티셔츠는 좀 곤란합니다. 제가 꼬치걸 하나 뿌리면 통계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유도를 해놓고 좋은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우호적인 반응을 안 낼 수 없게 만드는 게 바로 통계입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사회적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통계이기 때문에 오늘 댓글 주신 것 같고 통계를 내보고 제가 어떻게 입고 나가야 될지 또 정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계의 힘, 통계의 역사 아주 자료를 준비를 잘 해주셨는데 뭐부터 해볼까요? 일단 뭐 제일 재밌는 게 사실 뭐 통계의 꽃이 여론조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통계에서 지금 나왔는지 한번 간단한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네. 우리 앞부분에 여론조사 얘기를 좀 했어요. 네. 준비하시느라고 못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중소기업 그렇죠. 관계자들 만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조사를 했나 봐요. 우리 대통령 만나니까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303군데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이제 77%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중소기업 그 사람들이 답변을 했어요. 이 모임을 앞두고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있는 자리에서 이거 발표할 거니까 뭐 답변해라 이렇게 했는지는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여론조사로 갈 수가 없죠. 여론조사는 샘플링이 그렇죠. 있고 이렇게 뭐 하였는데 일단 그날 참석할 대상일 수도 있고 뭐 303군데 대상으로 조사해서
근데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이런 게 진정한 지지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요, 그게요, 제가 질문을 살짝 바꿔볼게요. 우리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괜찮습니까? 찬성합니까? 하면은 40% 밑으로 나올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글을 앞에다 내놨을 때 바뀝니다, 그게. 그리고 대통령하고 바로 만나야 되는데 거기에 어디 반대할 중소기업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2007년도 한나라당 경선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4월 14일 날 다음 대통령 후보로 누가 되었으면 좋을까 했는데 이명박이 47.3%가 나와요. 네. 근데 47.8. 예, 47.8. 네. 근데 4월 18일 날 문구만 바꿉니다. 만일 오늘이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를 할 것인가? 갑자기 13%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부분을 내놔서 그 앞에서 이제 유도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지와 그다음에 인기도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예. 저는 윤석열 정부라는 거를 뺀다 그러면은 굉장히 낮은 숫자가 나왔을 거고 그런 생각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게 통계의 마법이고 아까 말씀드린 저는 통계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요것이 거짓말의 3대 강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잘못하면은 지금 우리 최영 원장님 말씀 듣다 보면 발표하는 통계, 여론조사 이거 믿지 마라 이런 얘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믿어야 되는데 통계는요. 그 나온 날의 숫자 갖고 보시면 안 됩니다. 예. 통계는 항상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번에 같은 사람들한테 같은 샘플로 물어봤을 때 그 흐름을 봐야지. 그래서 이거는 총체적으로 한 번 딱 잘라서 하는 통계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바뀌고 있나 트렌드를 보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까 살짝 그걸로 돌아가서 영경호 소장. 대통령이 지난번에 여론조사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세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거 뭐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해놓고 이게 진정한 지지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그런 고백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갖는 함정에 빠지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서도 마찬가지고 경제에서는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통계라는 게 경제에서만 활용됐던 게 여론조사라는 뭐 이런 걸로 이제 정치에 더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숫자라는 건 우리 최영호 박사님이 정말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딱 멎어 있는 그 시점에서의 숫자,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에서든 정치에서든 숫자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가 나오기 전까지의 추이, 흐름, 그 얘기는 그 다음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로 그걸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석을 잘못하면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이 77%가 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잘못하면 미래에 대해서 예측도 못하고 대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계는 그 숫자는 오히려 스스로에게 독이 돼버리는 거죠. 뭐 그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 여론조사하고 이런 통계들 내보면 남자애들 지능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바지가 긴 바지 입는 학생들이 성적이 우수해요. 그건 이제 조사를 했잖아요. 통계로 나온 거예요? 네, 통계로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통계를 잘못 해석을 해요. 뭐냐면 그러면 지능 향상을 하면 바지 길이 늘리면 되네. 이렇게 해석하는 우를 걸리는 거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흡연을 안 해요. 그러면 성적 올리려면 금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통계에 대해서 좀 잘못된 얘기들 합니다. 재미난 것은 저 네 번째 보시면 나 때문에 해브리드 성공은 건강한 사람 몸에 이가 많아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체온이 이가 살기에 좋은 거야. 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이 이가 온도가 안 되니까 빠져난 거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아주 빈약한 이 인과관계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특히 우리 정부에서 많이 지금 범하는 우 중에 하나가 교회가 늘면 범죄율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왜 그러지? 교회라는 게 다 좋은 일 하자고 착한 일 하자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가 는다는 자체가 그 지역의 인구가 느는 거예요. 등 여러 가지의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을 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꾸만 우리가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또는 질문을 해서 유도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통계가 우리 인문학으로서의 가장 훌륭한 학문으로 가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학문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것을 대통령실도 알 텐데요. 아는데 자기 편하게 지금 저걸 하시는 거죠. 그러면 같은 사람들한테 77%의 지지를 받은 부분들을 다음번에는 어떻게 나오냐를 우리가 봐서 그 흐름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통계가 객관성, 그다음에 공정성, 뭐 대표성 이런 걸 받으려면 이 기술적인 흠을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300명을 대상으로 그것도 대통령 행사에 참석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의견, 여론조사 이거는 단순한 의견의 표출에 그치는 거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론조사로서의 유의미성을 갖는 걸로는 한계가 너무나 부족하다. 특히 정치 관련 여론조사에서는요, 응답률이라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거든요. 이 응답률이 그렇죠. 뭐 각각의 기관에 따라서 뭐 설정을 따로 합니다만 대개 한 6% 정도를 일반적인 응답률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 6%를 하회하는 응답률은 유의미성을 갖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불과 300명 남짓에 그것만 딱 놓고 조사를 하면 아마 질문에 따라서 이 방향이 들쭉날쭉 할 거예요. 그건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 통계가 이제 이렇게 왜곡되는 부분들의 사실 원조는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때부터 사실 통계를 국가 정책에 이제 반영을 해서 쓰기 위해서 이제 하기인데 그러면서 온갖 이상한 사례들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낸 게요. 예를 들어서 실업자 같으면은 우리나라 이제 일주간에 한 번이라도 구직 활동을 했냐 안 하는데 이게 사실은 OECD에서는 4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늘리면요. 이게 줄고 늘고가 자기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케네디가 뭘 했냐면요. 실망 실업자라고 있어요. 실망 실업자는 실업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구직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을 실업자에서 빼요. 네. 그러면 실업률이 확 내려가겠죠. 그걸 케네디가 한 거고요. 그다음에 주택 보급률이 지금 108% 얘기하는데 사실상 주택 보급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엔 1인 가구거든요. 1인 가구 제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108%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근원 물가 지수는 닉슨이 그 당시에 얼마나 지금 인플레이션이 높았는지 모르는데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빼버립니다. 그러면 잡힌 듯이 보이거든요. 레이건은 자가임대 비용을 제외한 거고, 그 다음에 클린턴 때는요, 가계조사 표본을 축소합니다. 흑인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빼요. 이분들의 이 소위 말하는 소득은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클린턴 정부 때는 소득이 좋은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존슨 대통령 때는 통합 예산에서 뭐 연금 이런 거 다 몰아놓고 나면은 흑자가 나게 보이는데, 자, 제가 왜 이렇게 할 거냐면 1번부터 7번까지 우리나라에서 안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일단 보니까 나쁜 짓은 미국에서 다 했네요. 통계로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과정들인데. 저거 진실을 모르면 당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당하는 거라니까요. 77%가 왜 77%가 나왔는지 우리가 모르면 그 숫자만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숫자란 게 이상한 매력이 있어갖고요. 뭐 얘기할 때, 올해 엘니뇨 올 와서 덥대. 그거보다 엘니뇨 올 확률이 55%로 우리 되게 덥대. 그러면 두 번째 말한 사람이 더 믿는 거죠. 설득력이 무지무지하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잘 얘기해야 되는 건 통계에 대해서 일일 리뷰하지 말고 길게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들을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국가의 통계 왜곡 이런 것들이 사실 원조가 미국에서 한 거기 때문에 뺏겨 쓰기도 되게 좋았어요. 우리만의 진짜 통계가 필요하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경제 성장이 빠르고 외부의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들은 통계가 사실 우리의 원칙을 정하는 아주 틀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조금 훼손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가가 이렇게 왜곡을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당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의 독점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계라는 게 국가가 이걸 독점을 하다 보면 영어로 얘기하면 마사지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곡,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어떤 목적? 정치적인 목적에서. 미국은 우리식의 통계청이라는 역할을 하는 곳이 노동부 산하에 있습니다. 예. 우리는 통계청이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통계니까 당연히 경제부처 밑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미국은 실업률이라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노동부 산하에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독립성을 보장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노동부 장관이 지휘를 하기 때문에 갖는 한계, 이게 뻔해요. 우리는 GDP 통계, 성장률 통계는 한국은행이 따로 내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또 통계청이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부 기관 중에서도 이게 역할이 나뉘고 그 중에도 특히 뭐 민간 부분이 감히 뛰어들 수 없는 기본적인 로우 데이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통계라는 원하는 수치가 나오기까지 필요한 주변의 여러 숫자들, 이걸 정부가 다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작도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곡도 가능한데 결국 통계는요. 접근 권한을 누가 부여받았느냐 이 문제이긴 하지만 나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데 쓰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나타나는 숫자, 그게 지금의 현상이라고 해서 좋아하는 거, 이거는 바보들이 하는 짓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받는 이걸 위해서라면 통계는 객관성을,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뭐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다. 교과서 같은 말씀이지만 그건 거듭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가 객관성을 잃을 때가 몇 번 있는데 그게 우연을 갖고 그걸 법칙으로 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 돼지 꿈면은 복권에 한다 당첨된다. 근데요 돼지 꿈을 어저께 꾼 사람은요 다 가서 복권 사요.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일반인보다. 그다음에 우리 저 기네스북에 보면은 우리나라 신동들 부모 생일이 몇 개가 같아요. 그 우연이죠. 그리고 지금 링컨하고 케네디를 비교하는 이 우연이 굉장히 많거든요. 링컨하고 케네디가 스펠링을 하면은 7자가 똑같고요. 링컨의 비서 이름이 케네디고요. 케네디의 비서 이름이 링컨이에요. 그다음에 창고에서 총 쏘고 극장으로 도망가고 한 사람은 극장에서 창고로. 그러면 이게 진짜로 무슨 확률이 높은 뭐 진짜의 통계처럼 보이거든요. 우연은 우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계를 보실 때 우연인가 아닌가부터 제하셔야 돼요. 이제 챔피언으로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둘이 있습니다. 머큐리라고 싸인데 둘이 또 이게 챔피언은 77자를 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머큐리가 위아더 챔피언 할 때가 1977년이고 싸이가 태어난 날이 1977년이거든요. 이런 얘기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통계는 우연이라는 건 한 번 정도 일어나는 부분들이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머큐리 싸이가 부른 노래가 챔피언이라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챔피언. 또 챔피언. 그러니까 1977이 들어가야지 뭐 이 챔피언이 소위 말하는 올라간다. 최양훈 장도 싸이 노래 잘하시잖아요. 뭐 제가 챔피언은 제 18번입니다. 등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져서 가야 되고요. 우연의 일치인지 아닌 거는 확실히 우리가 연속해서 통계를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는 우연일 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쭉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만 막 골라서 하다 보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겠다 싶네요. 진짜 딱 감이 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엔 사실은 우연인데 이걸 과학으로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믿게 만든다.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이런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계라는 게 단순히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통계에 사람을 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그래서 통계라는 게 영어로 statistic이라는 단어에 human을 더 붙여가지고 heuristic이라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경제학에서는 단순한 수치 경제학, 계량 경제학이 행동 경제학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넛지라는 혹시 단어 기억나시죠? 인간의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거를 왜 그럴까를 따져보고 그걸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내면 훨씬 더 좋은 결과, 또 높은 생산성 이런 걸 끌어내더라. 리처드 세일러라는 시카고대 교수가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근데 왜 제가 통계 얘기를 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 넛지라는 하나의 개념을 집어넣으면서 나타난 결과가 아주 예상외 의외의 결과. 대표적으로요. 그 남성분들이 소변을 볼 때 그 소변 변기통에 조그만 팔이 한 마리 그려진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넛지 경제학의 상징이거든요. 그 파리가 한 마리 있는 것 때문에 거기에 조준을 하려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변기 주변에 흘리는 오줌의 양이 80%가 줄어들었다. 이게 넛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가볍게, 이게 원래 뜻은 옆구리를 툭 찌르는 뭐 이런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아주 가벼운 행동으로 인간의 그런 비이성적인 것들을 줄일 수 있더라 이건데, 이게 바로 통계학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인간의 행동, 인간의 경제활동과 연결되는 거를 빼고 단순히 수치만을 제시해 주는 거는 통계학으로서 통계로서의 의미가 사라진다. 그러는. 여기서 돌발 퀴즈, 우리 시청자 퀴즈 하나 갈까요? 아, 좋습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서 통계를 정책의 최초로 접목시킨 사람은? 임금님? 네, 뭐 임금님이든 뭐 누구든 뭐. 힌트를 임금님인가요? 그러니까 임금님 그러면 바로 나오니까. 세종대왕이신가 보다. 그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그대로 뭐 왜곡된 거 없이 정책에 반영한 최초의 뭐 우리나라의 정말 지도자이기 때문에 성분이시네요. 그렇게 이 정책의 통계로 한다는 것은 국민과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통과 그다음에 그것을 보고 또 주변에 그 뛰어난 학자들이 거기에 나타난 현상을 분석해서 정책에 넣은 것. 그래서 세종대왕을 성군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얘기하는. 중요한 얘기해 주시죠. 근데 통계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역사가? 통계는 뭐 중국 옛날부터 시작을 해서, 왜냐면 그때 왜 그러면 사람 머릿수를 세야지 세금을 걷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 통계에 어떤 기본들이 틀이 잡혀 있고 그 머릿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통치자들이 통계를 조금 잘못 쓰는 방향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 유혹이 있겠죠. 유혹이 많았고 이제 최근에는 1800년도에 다시 이제 통계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이것이 이제 성숙이 되면서 통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붙이느냐 이런 것들이 1800년도에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만은 1800년도에 제일 또 이 통계학이 중요하게 된 것은 유럽의 패스트를 그 역병이 돌았을 때 그때 통계가 한 몫을 합니다. 왜 젊은 사람, 그다음에 어린이, 여자, 남자를 나누고 소득층을 나누고 해서 이 군이 이 패스트에 많이 노출이 돼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통계를 잘 써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우리 1800년대 중반 후반에 밀란들이 아주 횡행했을 때요. 그때 가장 민심이 들끓었던 게 여러 세금 가렴 주고 얘기하면서도 군역세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 군역세는 남자가 군 복무 해야 되는 의무 때문인데 양반은 다 제외하고 노비도 제외하고 나니까 결국 상민들, 농민들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갓 태어난 100일 된 사내 아이를 대상으로 군역세를 물리니까 그 아버지가, 애비가 원님이 보는 앞에서 그 아이의 고추를 잘라버렸다. 그게 얼마나 아픈 우리의
역사예요. 저는 그게 생각이 백골징포라는 나요. 것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백골 백골징포, 예, 죽은 사람한테까지도 예. 세금을 물리고 그런 아주 악한 시대도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아주 그 너무나 유익하고 즐겁다는 반응들이 뜨겁게 올라옵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제 이 복장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이제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거죠. 이게 유익하고 즐거웠다라고 하는데 그걸 또 복장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복장 터지죠. 이런 거 우리가 예. 권희정님 이런 시간은 참 유익하네요. 우루프님 오늘 오호라 경제 정말 재미있네요. 이현님 오늘 오호라 코너 유용하고 참 재미있어요. 아니 H님 우연은 우연 오늘의 명언입니다. 아니 이게요. 그러니까 맨날 뭐 이 경제 성장률 이런 거보다 이거 지금 제가 이런 거 책으로 한 5권 있거든요. 예. 그거 다 풀어놓으면 이런 거 한 번씩 쭉 해주십시오. 그러면 경제가 너무나 재밌는 학문입니다, 여러분. 뭐 그건 동의가 쉽게 안 됩니다만 아무튼 어려운 경제를 네. 우리 두 박사님 덕택에 우리 정치본색 애청자님들께서 잘 배워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오호라 경제 시간 재미있죠?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것 많이 준비해 주실 겁니다. 오늘은 통계를 가지고 또 여론조사가 통계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그게 최고의 어떤 첨단 기술이 지금 박혀 있는 게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통계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통령이 객관적인 거 공정한 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민을 사기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대통령도 좀 통계라든지 여론조사 공부를 좀 잘해서 이런 게 진정한 지지율이다 이런 말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우 그냥 사람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서 통계 갖고 조작하는 부분들은 진짜 그거는 역모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 큰 사람은 안 바뀐다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른 키 크는 거 봤습니까? 그러게요. 예, 최양호 박사님, 윤경호 박사님 두 분과 함께한 오호라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